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4부 정청래 전 의원 나오는 날입니다. 청래당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요 며칠 사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인가요? 네. 예, 여기에 전략 보고서를 인용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놓고 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주장인데, 미국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맹비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보수 야당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또 트럼프는 뭐 별거 없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장 좀 안 좋은 대형 가짜뉴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삭감물을 비롯한 이 미사일 기지를 미신고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신고해야 된다는 이전에 어떠한 협상도, 약속도, 그리고 신고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미신고한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남한으로 따진다면 우리 무슨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군부대를 왜 신고하지 않았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론입니다. 비핵화의 대상은 4가지가 있어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과학자들. 이 4가지인데 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북미 협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고요. 삭감몰 이 보도한 것은 3월 달에 상업위성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근데 미국의 국방위성, 군위성은 이미 더 자세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 삭감몰에서 미사일 발사했다 하고 대대적 언론에 보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보위에 국정원이 나와서 우리 다 이미 알고 있고 전에도 여기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북미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도 하고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고도 하고 자꾸 혼용해 쓰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봤어요. 원문을. 예. 원문을 봤는데 뭐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리언 시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 안보협력국장 리언 시걸은 이것은 전형적인 과장 뉴스다, 왜곡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건전한 보도를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편집자들이 이 기사를 일면에 배치하도록 설득했겠지만 독자들에게는 해를 끼친다 하고서 엄청 비판했고요.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도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이 헤더 아워트 대변인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요.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생각해보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전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북미 관계와 대북 태세에서 먼 길을 걸어왔다. 근데 이걸 대해서 방해하는 음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죠. 예.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네. 만일 새로운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정 의원 말을 종합하면 이런 거네요. 일단은 북한하고 미국이 이 미사일 폐기 의무를 담은 협정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맺은 적도 없고. 이걸 뭐 약속 위반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어느 나라도요. 미사일을 신고해야 된다. 한 적이 없어요. 예. 또 하나.
삭간물 기지에서 발사된 것들은 스커드 미사일하고 노동 미사일, 단거리용이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이요. 뭐 미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이라든가 IRBM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예. 첫 번째는 트럼프 때리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북미 대화의 진전을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죠. 첫 번째는 트럼프 때리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1년에 쓰는 돈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정도 돼요. 여기서 지원하는 데가 CSIS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연구 단체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가와 재단은 아시다시피 사사가와 료이치라는 2차 세계대전 전범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재단이거든요. 근데 친일적인 연구 논문이라든가 친일적인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CSIS,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이번에 이 삭간물 미사일 기지 소동은 아무래도 일본이 원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일본이 납치 문제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온 걸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의 고도로 우회 외곽을 때리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 미국으로서는 뭐 ICBM 같은 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네. 일본으로서는 이 단거리 미사일도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위협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중단거리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같이 북핵 문제에 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의 속셈이 이번 소동으로 발각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군요. 트럼프 대북 정책의 불만. 네. 이런 게 지금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삭간물 미사일 기지 이 소동은 트럼프에게도 이게 만만치 않은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의 길로 가는데 가장 딴죽을 걸 나라가 일본이죠. 예. 일본은 자기 패전국으로서 어려울 때 사실은 6.25 전쟁 때 뭐 많은 군수물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번 나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영국, 프랑스 등 주변국이 다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나라도 있지만 일본 같은 이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얼핏 들기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숨기고 있다고 하면 뭐지? 또 이렇게 또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미사일 기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예. 38 로스에서 NIT 보도가 심하게 가장됐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확인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리언 시걸이 이 38 로스에 게재한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제대로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첫 번째 리드하는 문장부터 이건 과장되고 확대됐다. 왜곡됐다. 이런 건데요. 아니 미신고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미사일을 신고하는 어떠한 약속도 국제적인 협약도 없었다니까요. 그 CNN과 트럼프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네. 미국의 어떤 기존 언론들과 트럼프하고의 뭐 알력 싸움, 뭐 논쟁 이런 게 와전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 언론들이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 언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사사건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뭐 그런 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과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뭐 주류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은 군산복합제에 강력한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정치 질서와는 관계없이 밀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득권 카르텔로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근데 지금 북미 대화가 조금 교착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또 선거는 끝났고 중간 선거는 끝났고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네. 그 이런 자꾸 이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하다 보면 더 북미 대화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북미 대화 같은 경우는
조약을 만약에 한다면 수교를 맺으면 조약 인준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원하고는 관계없고 상원에서 하는 거고요. 상원에서는 주로 예산권 그리고 청문회 뭐 이런 거 가지고 트럼프를 괴롭힐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원과 상원 비교해 봤을 때 북미 대화 부분은 물론 뭐 하원의 뭐 외교위원회 이런 데서도 많이 뭐 딴죽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와 는 한반도 평화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뭐 발을 맞춰서 나가고 있으니까 뭐 미국 내에 이렇게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 정부가 항상 나섰잖아요. 중재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합니다. 거기서 뭐 펜스 부통령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당연히 이 문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존 볼턴 같은 사람이 상당히 강경한 보수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국무 대변인도 다 한결같이 북미 관계 뭐 진전이 있었고 이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방해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안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거기 뭐 인도네시아 뭐 무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뭐 그런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자꾸 남과 북의 정상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이후에 44차례 서로 이렇게 회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북한 고위급 인사 7명이 오늘 방남했는데 면면이 상당히 조금 놀랍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이 넘어왔는데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민간 교류 차원의 방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북측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부 그 핵심 인사들하고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교류의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리종혁 그 부위원장보다도 김성애 실장 이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분은 제가 알아요. 제가 2001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제 담당 안내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김일성 종합 때 나오고 거기 통전부 책략실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김여정의 비서실장격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북한 최고 권부와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김여정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보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부 관계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하지만 민간은 아니다. 네. 혹시 김정은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는 걸로 예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경기도가 북하고 이제 인접 지역이니까. 네.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옥류관 1호는 우리 경기도로 내줘라. 뭐 이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 특히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많이 뛰어들고 있다 그래요. 뭐 일산, 뭐 파주 다 우리한테 와서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제재가 안 풀리면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대북 제재하고 관계없이 그냥 박근혜 정부 때 행정명령으로 닫은 거거든요. 그걸 안 닫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대북 제재가 더 강경해진 마당에 아무리 우리 정부의 행정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지만 다시 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미국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공화당 똑같아요.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이 입장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제재가 풀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옥류관이 남한에서 만들어진다거나 우리가 뭐 북한으로 관광을 간다거나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제 질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힘의 논리죠. 북한으로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풍계리도 폭파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북한 니네가 먼저 꿇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갖는 불만은 저는 합리적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논리나 합리로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미 포기하고 경제 개발 추진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것을 안 믿어주죠 지금. 그러니까 북미 간의 신뢰가 없으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핵 리스트를 신고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하지 못하면 이건 불성신 신고다. 바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깝깝한 일이죠. 그리고 예. 추가 리스트를 제출해라. 또 추가 리스트 제출하면 또 추가 리스트 제출하라. 이러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쉽지 않네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예. 냉전으로 70년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요. 영국, 프랑스가 얼마나 방해했는데요. 네. 그래요. 지금 정청래 TV로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팟빵 앱으로 다나한님께서 YTN도 보이는 라디오 해달라고 하는 거 보이는 보니까 라디오. 지금 아마 정청래 TV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YTN도 보이는 라디오 하세요? 예. 요즘 그게 대세예요, 대세. 예. 네. 다른 방송은 다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다른 얘기 해보죠. 국내 정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반문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문연대 혹은 뭐 보수 빅텐트 1년 반 전에 늘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대선 직전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연대를 하자 하는 것은 아무런 정체성도 없어요. 이 정치 노선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도 민주당이 잘못 치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싫어요. 이걸로만 치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도 뭐 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문연대 제3지대로 이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이런 데에서 무슨 대한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야지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그걸로 그 깃발로 모이자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선 때 실패한 반문연대를 왜 다시 갖고 왔을까? 정치적인 또 반문연대를 왜 또 하려고 하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반문연대가 뜸으로 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친박계 의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탄핵 이후로 약간 숨죽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모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탄핵 국면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워낙 컸을 때는 숨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국민들이 잊었겠지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내년 총선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야당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문연대 외치는 것, 또 친박계 의원들이 다시 나서서 김병준 사퇴하라 하는 것,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것들, 네. 이런 일련의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왜 이분들은 이럴까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반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반역사적 흐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어요. 그러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거 역사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도와주는 거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바른미래당과 계속 합치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은 이현주 의원 같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결국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렇게 이 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불리하지 않겠나.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빼놓고 정의당까지 빼놓고 나머지 2번, 3번, 4번 당은 그 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 본다면 총선이 임박할수록 1, 2번 당에는 구심력이 작동하고 3, 4번 당에는 원심력이 작동을 해서 해쳐 모일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건 봐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여당의 상대적인
대척점에 있는 야당 하나로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뭐 좀 과장된 언어로 보수대 통합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당이 다 나서서 총선을 치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총선 전에 어떤 계기가 있든 간에 뭐 이합 집산이나 합종연행이 있을 것이다. 네네. 네. 정계 개편까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함께한 청래당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